자, 소방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되었던 소방직 시험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공단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직 해설을 하기 전에 그죠? 문항 분석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소방직 9급의 문항 분석표가 되겠어요. 보시면은 지식형 문제가 그죠? 8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문 분석형 문제가 12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일행도 마찬가지죠. 소방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한 반 정도, 이쪽에서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문법 문제가 작년엔 8문제 나왔는데 2문제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던 고전 문제가 나왔고요.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자 성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한자 성어 문제가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독해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일행은 지금 독해가 많이 나오는데 소방직은 독해가 3문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아주 많이 출제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의 경향을 뭐 조금씩 출제 문항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따랐다 생각합니다. 지식형 문항에서 반 정도, 지문 분석형 문항에서 반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특별하게만 적중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소방직은요, 정말 기본서에서 다 나왔습니다. 기본서에서 정말로 많이 나왔고요. 물론 기본서에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서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하다못해 고전 지문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다못해 현대 시지문 하다못해 고전 문법 지문도 선제국어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다 싹 다 긁어서 냈습니다. 문법 문제 마찬가지죠.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자 성어에서 나왔던 시, 정철의 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본서에 있는 시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방직 분들께서 시험을 보신 다음에 게시판에도 글을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한 만큼 점수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하라는 대로 프로그램 훈련을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지문이 적중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문을 똑같이 봤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맞고 어떤 학생들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충실히 공부하되 이거를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국어만 본다고 잘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랑 여러분들 그 소방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국어에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어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되 그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문제풀이에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도 선제국어는 변함없이 기본을 다해서 그쵸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근데 선제국어 기본적인 커리가 어떻게 통합돼서 제공되는지는 선제국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법부터 시작해서 문학, 그 다음에 독해, 한자성어까지 기본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의 완성. 그게 선제국어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제국어를 선택하는 거는 책 한 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시험이 볼 때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드린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수험이란 무엇이다? 괴로운 것이다? 아니죠.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재밌는 것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파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좀 시간이 들고 가끔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그거를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해야만 하는 제가 알려드리는 체계적인 어떤 내용을 그쵸 따라오시면서 앞으로 고득점을 향해서 한 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1번부터 전체 20번 문제 좀 간략하게 해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어떤 해설 내용은 해설지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인 문제 풀이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편집글에서 구체술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은 표준어랑 그쵸 한글 맞춤법을 섞어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치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다에서 나온 말이죠. 졸이다는 국물을 없애거나 마음을 졸이다고요. 여기는 그쵸 양념을 배게 하니까 통조림을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도마뱀 통조림 그쵸 참치캔에서 도마뱀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림이라고 쓰기 때문에 여기 미음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만두국이 되겠는데 자 먼저 합성 명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 앞말이 받침이었고 뒷말이 예사소리일 때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순우리말일 때 사이시옷을 넣게 됩니다. 얘는 사이시옷에 대한 거죠. 이렇게 이제 넣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음 한번 해보세요. 떡볶이 끼라고 발음된다고 하는 것은 쌍기역이 그쵸 연음이 됐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마지막에 할머니 이번 여름방학 때 배우라고 쓰는 게 원래가 맞죠. 왜 그러냐? 이거 정말로 우리가 많이 했던 준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본형이 뭐예요? 배다죠? 근데 거기다가 어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요가 들어간 형태예요. 그럼 얘는 자 내일 우리가 배우라고 쓴다고 했을 때 왜 어를 줄여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거만 하를 넣는데 해를 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그럼 이 내용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내용은요. 한글 맞춤법의 준말항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준말이라는 항을 보면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정말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솔직히 보자마자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제가 아까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게 수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찍으신 분들은 해야만 하는 것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죠? 선제국어 1권 끝까지 공부하셨던 분들. 앞에는 현대문법이에요. 근데 현대문법 하다가 솔직히 힘들잖아. 현대문법 규범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지쳐 떨어져. 그러다 마지막에 1권 마지막에는 고전문법을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고전문법에 가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보자마자 찍으셨던 분들은 고전문법까지 하셨던 분들 보자마자 찍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세구의 특징이라고 좀 나왔어요. 사실은 이건 중세구를 안 줘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그쵸 뭐예요? 용비어천가죠? 15세기 때 세종 때 쓰였던 용비어천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자마자 이게 중세국어 지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이게 중세국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특징을 갖다가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5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말까지가 중세국어고 원래는 10세기부터지만 보통은 이때가 이제 시험 문제 후기 중세국어 많이 나오니까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전까지가 근대국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임난과 그쵸 병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어의 모습은 이때 17세기 이후 근대국어 이후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는요 생각해보세요. 정확히 말하면은 후기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는 사실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바뀐 게 없다가 17세기 이후에 확 바뀌었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걸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음자가 잘 지켜지지 않았대요. 제가 무슨 화가 들어간다. 그래서 된소리 화, 된소리 대기, 원순모음 화, 모음자의 파, 괴. 뭔가 변화가 들어갔다. 뭔가 지켜지지 않았다. 뭐가 사라졌다. 이러면 다 이게 언제 거예요? 17세기 이후 겁니다. 그럼 15세기 때는 당연히 모음자가 잘 지켜줬죠.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그래서 요 내용만 봐도 금방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자가 잘 지켜지다가 17세기 이후에 근대국어부터 이것이 파괴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보려면은 본문을 보셔야 되죠.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적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가 난 대로 연음해서 쓴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나 이런 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요즘으로 쓰게 되면 바, 람, 에 끊어서 적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15세기 때는 이어서 적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 두 번째 보시면은 모음자 얘기는 지금 좀 했죠. 잘 지켜졌어요. 잘 지켜졌기 때문에 그쵸.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모음자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양성 다음에 양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격조사 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암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하고 가란 주격조사를 같이 쓰죠.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땐 수박이
근데 받침이 없을 때는 사과 가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예전에 이 주격조사 가가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얘는 17세기 이후 근대국어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 가 깊은 나무는 여기 원래 가를 쓰게 될 때 그쵸 원래는 주격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음 다음에는 일단 가는 나오지도 않았고 제로 주격조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차이죠. 가라고 한 주격조사가 없었다. 요거 15세기 때.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 방점세였다. 요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방점이라고 하는 거는 좌가점이라고 해서 글자의 왼쪽에 찍어놨던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글자의 왼쪽에 지금 점을 찍어놨는데 이건 조심 소리의 길이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높낮이를 표현했죠. 자, 기본 강의 기억하십니까? 뭐 기출이나 마무리 상관없어요. 평성, 거성, 그러니까 상성, 거성, 입성. 사성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 옆에 점을 하나 혹은 두 개씩 찍어서 소리에 뭐를 표시했다? 높낮이를 표시했던 사성점을 사용하고 있더라.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소리의 길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함정을 좀 내려고 했으면은 길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였다면 안 되죠? 높낮이를 나타내게 된 거고 이게 나중에 길이로 받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자 이번에 한번 높임법이 나왔습니다. 자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오류도 나올 수 있고 종류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종류가 나왔죠. 높임법의 유형. 그럼 높임법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체고요. 두 번째가 객체고요. 세 번째가 상대입니다. 일단 상대 높임법은 다시 높임과 낮춤으로 나뉘는데 맨 끝에 보면 다 지금 어떻게 끝내?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법에 높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 라고 봤더니 보세요. 여기는 깨서와 시가 들어가 있죠. 얘도 깨서와 시가 들어가 있죠. 하셨다. 얘도 깨서와 시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다 깨서와 시가 들어가 있어. 깨서나 시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체 높임이라고 하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서도 실현되지만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객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객체 뭐였더라? 자 조사로 보면 깨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 그리고 얘는 특별한 어떤 서술을 통해서 실현되죠. 뵙다,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객체라고 한 말 자체가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서술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께 보내드리다, 뵙다,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요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바로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형은 무엇이냐? 통사론에서 높임법의 유형, 그죠? 높임법의 종류,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 네 번째, 다음 중에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걸 한번 찾도록 하겠는데 요거 정말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찍으셨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못 쓰는 높임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못 쓰는 대표적인 높임법이 오하고 요입니다. 근데 오늘 뭐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얘가 중결음이라 그랬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그쵸 생략이 안 되는 자리에서 쓰인다. 다시 한번 얘는 생략이 안 된 자리에서 쓰인다. 근데 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사라고 그랬죠. 조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면 얘는 어떨 때 쓰이게 된다? 생략이 되는 자리에서 쓰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결형 어미 중에서 이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형에서도 쓰이고요. 세 번째 감탄사 있죠? yes와 no에서 no에 해당되는 것이죠. 감탄사일 때는 아니 요로 쓰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얘는 지금 연결형이죠. 연결이라고 하는 거 이 어떻게 쉼표 앞에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를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가 연결형이잖아요. 쉼표 앞에서 연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쉼표를 쓰는 게 쉼표 앞에는 요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빼보도록 하세요. 늦지 않게 빨리 오시. 이것은 제게 아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이 안 되죠. 생략이 안 되니까 무슨 자리다? 종결 어미 자리다. 생략이 한 자리에서는 오를 쓴다. 생략이 안 된 자리에서는 오를 쓴다. 만약에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아니, 요. 이것은 책이 아니 뭘 쓰게 된다? 옵니다.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써드린 예문이죠. 써드린 예문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하여간 따라만 오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가인가 올라갈 쯤 되면은 아마 그 2021 그 선제국어 약간 이제 홍보 영상을 하나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셔서 그게 아마 좀 뜨게 될 텐데 이번 홍보 영상 주제가 제가 이제 약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보고 뭘 도움을 주지 하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초능력자로 변하는 콘셉트예요. 그런 콘셉트인데
너무 무섭게 찍었어요. 막 따라만 와 하면서 제가 막 괴물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찍으셨는데 정말 따라만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문맥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라. 의문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조심을 하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쉽게 나올 때는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이번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의 특성이 신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눠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그쵸? 종류를 나눠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종류를 갖다 나눠서 본다.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청군과 백군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는 좀 해설지 참고하시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리을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 문제가 거의 그 작년인가 재작년 국가지 출과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해도 우린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타직렬 문제도 그쵸 같이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친근하니까. 어쨌든 간 조건을 준 다음에 된소리 되기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예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게 뭐가 될까요?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 보시면은 그드브 다음에 일어난 된소리, 즉 바닷가 다음에 일어난 된소리.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바다축에 바다축엔 빠따축계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대로 들어가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근데 2번은 왜 이게 답이 안 되냐면 2번에 어감 받침 니은과 미음에서 일어난 된소리래요. 근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어간입니까? 어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동사나 형사의 앞부분이 나야 되죠. 얘는 그게 아니잖아. 명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런 예로는 뭐가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죠?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다. 자, 신발을 신다라고 되어 있을 때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다에 어감 받침 니은이지. 요럴 때 된소리가 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로 끊자는 한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로 끊자는 한자 예로는 오히려 얘가 좋죠. 그렇죠. 리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관형생 어미담에 일어나는 체언. 자, 이거죠. 서로 뒷과 리을을 바꿔야겠네요. 먹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관형생 어미죠. 따라서 얘가 바로 리을이 얘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자 리을 다음에 된소리가 난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건에 맞게 그냥 찍기만 하면 문제긴 한데 자 혹시나 이 강의를 초시생 분들이 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아무리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찍으라고 하더라도 이 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나 여기 관형사형어미란 말이 나오지 그럼 관형사형어미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어들 기본적으로 다 학습하시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그쵸 평에 또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습했던 아는 문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아는 문장을 푸는 방식 말씀드렸죠. 이것을 푸는 방식 순서대로 풀어야 돼. 자, 이건 정말 순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뭐를 찾아본다? 그쵸. 서술성 가진 동사, 형사, 서술격조사 이다를 찾는다. 첫 번째 문제 서술성 가진 문장을 그 단어를 찾는다. 동사나 형사 등등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 형태 변화를 본다. 자, 요거까지만 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동사 형사를 찾은 다음에 형태가 만약에 명사처럼 변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이 형태가 만약에 관형어처럼 변하면 관형사절을 그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서술성 가진 동사 형사를 찾아야 돼요.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오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술성 가진 말을 찾은 다음에 얘 형태 변화를 봤을 때 음기로 바꿨죠. 그러니까 봄이 오기를 조사 앞에서 음기로 바뀌었으니까 명사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사들을 아는 문장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공부하다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으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가 공부하는으로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치 뭐처럼 바뀌었어? 관형어처럼 바뀌었죠. 따라서 관형들을 아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진 다 잘 푸셨을 텐데 그중에서 2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 나가다가 있어요. 그럼 나가다라는 게 원래 서술성 가진 동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형태가 지금 나가기라고 하는 마치 명사처럼 바뀌었죠. 그럼 마치 명사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무슨 절 아는 문장이라 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겠죠. 얘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일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얘는 지금 서술어가 하나인데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 그쵸? 주어 서술어예요. 한국어에서 만약에 앞에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게 되면 사실 요 자리에
그죠? 절이 하나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 주어, 서술어.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절 안고 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나는 마음이 넓다. 자, 어떻게 외운다? 시작. 주어, 주어, 서술어. 한 번만 더. 시작. 주어, 주어, 서술어는 서술절 아는 문장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이제 고전 문학에 나왔는데 춘향전에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에요. 그러면은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판소리가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판소리가 그대로 소설로 정착이 된 것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전 소설은 원래 서술자가 힘이 세. 서술자가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죠? 전지적 능력을 가진 전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말이 많습니다. 근데 판소리는 걔보다 더 말이 많잖아. 왜 그러냐면 판소리는 창자가 고수와 연합해서 창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모든 이야기를 혼자 풀어내는 거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소리에서 변화된 소설은요, 서술자 개입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문제, 거기 선택지 4번을 보게 되면은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너면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거리를 좁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서술자가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술자가 강하게 개입하는 그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인데, 여기 예문이 그대로 어디 있어? 그쵸? 그죠? 현재국어그 기본서에 있습니다. 앞부분 조금 잘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 말은 무엇이냐? 그죠? 어사토가 출두하기 전에 그 변사토의 생일 잔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특성, 전체적인 확장성 막 열거하고 있죠. 아, 장면의 확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은, 그러니까 장면을 막 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의 수령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고전 소설, 특히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그쵸, 외부의 수령들이 모였는디 하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거해서 장면을 확대하는 확장성이 그대로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한마디면 되잖아. 이렇게 요란하게 준비할 때 아주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지하자 두둥실한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봐라 사랑들아, 나 안주 좀 달라 라고 했더니 저 사랑의 거동보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밑에서 좀 있다가 직접적으로 편지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도 지금 사실 말을 건넨 듯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내도 막, 예전에는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 날에 밥 얻어먹고 이러면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사또가 나쁜 놈인지 거린들을 오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등을 밀쳐낸 이거 어찌하니 명간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단 표현 기법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기법 뭐야? 정말 명간이라는 거야? 명간이 아니라는 거야? 명간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표현 기법으로 보게 되면 얘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은 뭐냐면은, 저거는 사실 저렇게 안 써도 되죠. 하면서 등을 밀쳐내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혹은 등을 밀쳐냈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저기다가 어찌하니 명간인가? 서술자가 어떻습니까?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모든 걸 다 자기 주관 섞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걸 뭐라고 한다? 아주 유명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억하실 게 바로 뭐냐면은, 서술자가 강하게 개입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서술자가 강하게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따 선택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랑의 고동보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찌하니 명간인가, 이런 걸 통해서 서술자가 강하게 개입하지, 그러면서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겠다.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에게다 모든 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말을 건네면서 설명해 준다. 거리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된다. 특히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한 어구 나오지 않았지만 확장적으로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나 아까 거기 제가 읽었던 거에서 그쵸,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어사토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쏜다. 아직 갈등이 폭발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클라이맥스를 딱 찍습니까? 그쵸, 어사토가 출동한 다음에 암행어사 출동해요. 그 다음에 다들 막 미친 듯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되게 해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분들 있죠? 그 부분 있죠? 적어도 이게 갈등에서 부분이 아니죠. 갈등에서는 언제 되는 거야? 그쵸, 절정이 지난 다음에 소설을 치게 되면은 마지막에 갈등이 소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은 서술자 말을 건넨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이 부분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다양하게 독자의 거리를 좁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서술자가 말이 많아질 때, 개입이 많아질 때, 이럴 때 독자의 거리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글 읽고 무료님 답하셨는데 요 문제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송민국 아니겠습니까? 정철의 3대 가사인 송민국인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맨날 해드렸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가사가 나오게 될 때가 좀 이제 문제가 돼요. 시조는 짧으니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가사 같은 게 워낙에 깁니다. 더군다나 해석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제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필수 가사는 반드시 선행학습하라. 근데 사실 조선 후기 가사는 독해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필수 가사 중에 하나죠. 관동별곡, 삼인곡, 송미인곡. 일단 삼이인곡이나 아니면 송미인곡이나 둘 다 뭐냐면은 유배지에서 부르는 충시의 노래예요. 근데 유배지에서 부르는 이 충시의 노래를 두 가지 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유학자가 유배 가가지고 임금님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는 건데 그것을 대신 나타내기 위해서 누굴 데려왔냐? 여성화자를 데려왔어요. 여성화자. 그래서 여성화자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는 이러한 어떤 형식을 그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삼인곡이나 충민곡이나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유배를 보냈습니까? 왜 다시 나한테 안 오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원망합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신은 제 자신의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화자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이마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임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충신 항상 임금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노래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3인곡을 먼저 짓고 이게 크게 히트라니까 송민곡을 짓게 되었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 여성화자가 나오게 된다. 충신 연주지사의 노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제 뭐냐면은 3인곡은요 독백체예요. 그냥 혼자서 슬프게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송민곡은요 맨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체가 나옵니다. 대화체. 그러니까 대화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녀, 감녀와 그 다음에 B녀, 을녀의 대화로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맨 끝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A녀가 B녀한테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커녕 부자한배나 데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차라리 나골이 되겠다 얘기하죠. 달빛이 되겠다 얘기하는데 자 그러지 말고 구잠비나 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맨 뒤에 나왔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이번엔 시험에 안 나왔지만 바로 뭐냐? 멀리서 있는 아름다운 존재보다 적극적으로 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존재가 돼봐. 사실 얘는 소극적인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얘는 바로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한다. 이거 진짜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엔 나왔던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임금을 보고 싶어 원래는. 근데 임금을 보고 싶은 충신의 마음을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제의 목소리를 바꿨죠. 근데 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죠? 높은 매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웬일이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양이 보일 줄 알았어. 임금님이 보일 줄 알았어. 혹은 여성 화자가 볼 때는 임이 보일 줄 알았어. 그런데 웬일이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따라서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구름과 안개는 방해물을 나타낸다. 정말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산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알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가에 갔더니 웬일이야? 바람과 물결이 심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세모 펼쳤던 네 가지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것들은 다 뭘 얘기한다? 나와 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게 뭐야?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때 보겠으며 지척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1호를 보고 싶어하고 천리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님을 얘기한 혹은 님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방해물과 지향점을 좀 이따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문제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 거. 자 여기 빈배 되는 문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님한테 가고 싶어. 님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갈 수가 없죠. 너무나 쓸쓸 외로운 거야. 그리고 나서 저쪽 강가를 봤더니 웬일이야. 사공은 어디로 가버리고 홀로 남은 빈 배가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임과 헤어져 있지. 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처지지.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사공이 떠나버린 배에다가 지금 그쵸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화자의 심정을 대신 나타내는 사물 아니에요. 그쵸?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사물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오케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바로 객관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쵸? 마치 사공이 떠나버린 빈배와 같은 게 나의 처지다. 결론은 뭐야?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로워. 그걸 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빈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있는 것은 해석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맨 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을 잠깐 잤는데 잠속에서 꿈속에서 님이 나타났죠. 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막 님한테 내 사랑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시험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해물이 나옵니다. 맨 끝에 오디언대 개성은 잠은 어찌 깨뒀던 거 이게 나옵니다. 오디언대 개성 자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꼭 깨워 잠은 어찌 깼단 말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방해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앞에 있는 구름과 안개와 바람과 물결 이것도 방해물이고요. 뒤에서 지금 나의 잠을 깨우고 있는 방정맞은 개성의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그쵸 닭 울음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나를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님 곁에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때 한탄 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력을 바라보니 자 요거 어여쁜 그림자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요거. 그거의 일본의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어여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꿈속에서 님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못했지. 그리고 잠을 깼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밖을 딱 봤더니 웬일이야.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래요. 불쌍한 그림자 나를 따른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불쌍한 거지. 그림자가 불쌍한 게 아니지. 근데 그림자 보고 불쌍하다고 하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이번 시험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살짝 정리합시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나골이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될래.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 얘기예요. 그러자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던 감녀 A녀가 뭐라고 하냐. 각시님 다리 약하니와 쿠잠비나 드셨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아름답게 비춰준 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가까이에서 상대방이 불편하더라도 너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하소연해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극적인 자세, 이게 바로 적극적인 자세고요. 이제 소방직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원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고 또 하나 요거 이제 작년에 법원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이 부분을 똑같이 봤지?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물론 봤고 마무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마무리에서도 봤죠. 소방제 봉투 모의고에서는 제가 요거 문제를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문이 적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자마자 찍을 수 있겠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충신 연주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이 절대로 아니겠죠? 적절한 거 진 거니까 여성화자 목소리라고 그랬지. 이게 사실 작가 누구야? 그쵸. 사대부였던 정철이죠. 근데 정철이 남성화제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여성화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다. 안 빛났게 뭐야. 자,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 만족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사실 이 내용만 알아도 사민곡과 송민곡이 어떤 노래인지만 알아도 충신 연주지사인 것만 알아도 그것을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표현했다는 것만 알아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었죠. 10번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꿈에서 인과 제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밤이 돼서 잠이 들어서 꿈을 꿨죠. 근데 새벽에 이제 오디언된 개성, 방정맞은 개성은 닭울음소리 이것 때문에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경과 드러나 있죠. 이미 소식을 전해주는 오지 않았다 나와 있고요. 근데 사공은 화자를 도와주고 있어? 아니죠.
이때 그 사공과 화자는 누구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처지, 인과 헤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온 어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남지에서 발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거. 자, 이거 정말 많이 풀었던 문제 보자마자 찍었죠, 여러분들. 당연히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월이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해당된 문제가 세 문제는 나왔어요. 근데 세 문제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잘 찍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선생님들 만약에 그동안 안 배웠던 질문이 나면 어떡하나요? 플러스 거기다 독해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충신, 연주, 지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 3위 인국을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죠. 다른 유배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관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2번부터 13번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12번 문제가 고쳐쓰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락 고쳐쓰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음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인오더 투 뭐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앞에가 뭐뭐 하기 위해가 나면 뒤에는 당위적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에 이런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 다음으로가 나와요. 다음으로가 나면 첫 번째 이런 게 나온다든지 먼저, 우선 이런 말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에 그쵸 앞뒤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자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쵸?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표절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죠. 무슨 제출에.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앞에가 계속해서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자 쓰기 싫다? 명시해야 된다. 그 정도 좋습니다. 분명히 밝힌다 이런 뜻이니까 명시가 좋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써준 게 좋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을 하거나 글을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한다. 준수가 뭐예요? 정해진 법을 따르는 걸 준수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뜻이야. 근데 앞에도 지키고 뒤에도 준수하니까 의미가 겹치죠. 이렇게 의미를 두 번에서 겹치는 걸 우리가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도록 하면은 고쳐쓰기 방안이죠. 고쳐쓰기 방안이니까 자 다른 거 쓴다 제대로 했는데 3번은 아니죠. 생략이 아니라 명시한다, 밝힌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13번 문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요 지문을 찾아서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문제가 이제 쉬웠던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가 독해야 산다 같은 독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장을 요약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건 이제 쉬웠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전체 그 탑픽에 해당되는 게 억구로 계속 반복이 돼요.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내용들이 자 열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다시 한번 당부가 나옵니다. 보시면 중간에 열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열거 나오고 맨 앞에서 전체를 잡아주고 있는 어구 나오고 다시 한번 이것이 어구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목으로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대로 들어가면 화법과 작문의 윤리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과 15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글의 성격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글의 성격을 보게 되면 14번 문제는 더 쉽게 풀어. 물론 읽어서 푸는 문제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서로 간에 대비되는 게 있죠. 호호하고 있는 어떤 입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입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거야. 신뢰이기도 됐고 사랑이기도 됐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약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구태여 입김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어떤 이런 어떤 따스한 사랑으로 담긴 이런 추억이 지금 뭐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글이 좀 쉬웠기 때문에 그냥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선택지인데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이 글의 종류. 이 글은 뭐죠?
보시면은 호하고 부렸던 과거의 어떤 추억, 입김에 대한 추억을 갖다 쭉 열거하면서 자유롭게 쓴 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형식상의 제약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실제로 했던 체험이야. 허구가 아니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된 거죠. 자유롭게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했던 체험. 이건 허구가 되면 안 돼. 체험을 갖다가 자유롭게 쓴다.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형식이 없는 게 바로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이건 수필이야, 수필. 수필하고 소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수필은 개인 체험을 자유롭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설은 다릅니다. 소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허구야. 아무리 진짜 같이 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설은 허구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요,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롭게 쓴 게 아니야. 그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갈등을 나누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인물들 사이에 왜 싸우니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따라서 이게 글의 성격 완전 달라요. 그냥 자신의 체험을, 그쵸? 자유롭게 썼어. 그게 뭐 개인의 어떤 그 단순한 체험이든 거기서부터 나는 교훈이든 아니면 서정적인 것이든 자유롭게 쓴 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필이라고 합니다. 수필은 현대사의 가장 대중적인 글이죠. 저 수필 안 쓰는데요? 일기도 수필이지. 개인의 체험을 자유롭게 쓰니까.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글도 있죠. 저 얼마 전부터 인스타 시작했어요. 며칠 됐는데 아직 공개는 아니십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좀 이따 홍보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 제가 주저리 올리는 글이 있어. 그럼 뭐야? 내가 했던 체험을 자유롭게 올리는 거지. 블로그에다 글 쓰신 분들이 있죠. 뭐 수험 블로그 이런 것들. 그럼 자신의 체험을 자유롭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수필이에요. 수필. 그래서 현대는 수필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글을 자유롭게 쓰면서 작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소설은 그렇지 않죠. 일단 뻥이어야 되고요. 등장인물들이 왜 싸우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소설의 핵심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실은 14번 문제에서 14번 문제는 물론 독해를 풀 수도 있지만 선택지를 들어가면 좀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1번에 과거, 현재, 대비를 통해서 주제 부각하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답은 1번이 됐는데 2번이 뭘까?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여기 내부 이야기예요. 외부 이야기. 이 안에다 내부 이야기를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겉에 틀을 짜놓고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넣어놔.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성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액자식 구성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액자식 구성이 돼버리니까 소설의 구성 양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공간적 배경 구체적으로 묘사, 특히 인물의 성격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소설의 가능성은 큰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인물 사이에 갈등이 나와 있죠. 일단 어린 시절 경험은 맞아. 근데 이게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나 싸움에 대한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합시다. 인물 간의 갈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설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설의 핵심이 누가 왜 싸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는 독해 문제를 풀어도 돼요. 여러분께서 아마 잘 쉽게 푸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자세히 선택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설과 수필의 이론적 대비를 선택지로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5번 문제 이 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쪽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요게 이제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몇 번? 3번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16번 문제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있는 한자성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이 문제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자와 한자성 중에서 무조건 한자성어를 해라. 자, 소망제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한자를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한자를 할 시간이 없고, 특히나 소방직은 그때 그 예시 문제 발표가 되었을 때도, 그쵸, 한자 문제가 없고 한자성어 위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건 정말 예비적으로 하는 거야. 이건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일행이나 무조건 한자성어부터 해야 돼요. 특히나 한자성어를 할 때 수능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수능은 자 가로를 쳐놓고 옆에다가 음을 줍니다. 근데 공무원은요 아시겠지만 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쵸? 한자성어는 음을 읽을 수 있도록. 자 어떻게 공부한다? 먼저 기본서 활용하시고요. 기본서에 한자성어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한자 암경 앱. 선제국어 책을 이제 사면 암경 앱이 쿠폰으로 같이 제공되어 있는데 그 암경 앱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자 이번에는 지문제시으로 나왔죠. 정체로 훈민갑니다.
이고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줘.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또 늙은이는 그 나쁜 말이 아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까. 자, 짐을 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는데 도린들 무겁겠습니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고 계십니까? 요즘 만약에 노인분들 앞에 저런 노래 부르면 굉장히 화내십니다. 저건 정말 실례죠. 아이고 짐 무고 계신 노인분 짐을 저한테 주세요. 아, 저는 젊은데 돌이라도 다 들 수 있는데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고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의에 맞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 뭐예요? 노인을 공경하자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순서가 있게 되는 장유유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경로사상을 나타내는 그 한자성어를 고르셔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륜의 하나인 장유유서를 고르셔야만 됩니다. 자, 넘어와서 17번과 1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시조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조 3개 첫 번째 시조, 두 번째 시조, 세 번째 시조 다 어디 있어?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 좀 정말 기본서 이렇게 싹싹 긁어냈냐.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네가 굽다고 했던가. 굽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아마도 이것도 좀 기억할까요? 우리 하나만 더.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한다. 일단 대나무를 갖다 의인화시키고 있으면서 의인화된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를 지금 예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눈이 많이 휘어진 대나무야. 그러니까 저거는 시련이 너무 강하니까 일시적으로 대나무가 지금 그쵸 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굽을 떨기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기억할 것 대비 대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나무라고 하는 게 바로 지저와 절개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때 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얘를 괴롭히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시련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속성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그쵸? 하나는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지조. 하나는 이를 막 나쁘게 굽히려고 만드는 어떤 실험. 자, 이게 서로 대비가 되고 또 하나 색채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푸른색이잖아. 근데 눈은 하얀색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색채 대비를 연상할 수 있는 대비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상 고전은 시조를 볼 때 어미를 보셔야 돼. 끝을 봐야 돼요. 끝이 지금 어떻습니까? 의문형으로 끝나지? 의문형으로 끝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끝을 보면은 설의죠. 자, 의문형적인 표현이 나온다. 아, 그래. 아마도 세안고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추운 계절에 절기를 지킨다. 대나무를 나타낸 한자성어예요. 너뿐인가 한다. 너뿐인가 한다. 자,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의인화시키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진이 시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거 너무나도 많이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의 달 세모표. 이 시는 밤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이때 밤이 나오고 이때 하나는 마지막에 종제선 밤이 나오는데 위에는 밤은 부정적인 대상이죠. 고독의 시간이고 부정적인 어떤 시간입니다. 근데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한어를 버여냈어요.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춘풍이불, 임가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스레 넣었는데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이 밤을 굽이굽이 펴겠대. 그러니까 이거는 고독한 시간, 부정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어떤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밑에는 밤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밤이지만 님이 오시는 밤이니까 긍정적인 어떤 시간의 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는 두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황진이 워낙 유명한 시인데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첫 번째 우리말 구사력이죠.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여기 소리소리 또 하나 구비구비.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의성어나 의태를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우리말 구사력이 우리말에 대한 어떤 구사력이 매우 훌륭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에서 비유 상징을 잘 사용했다, 문학성이 뛰어나다, 음성 상징어 등을 잘 사용했다 그러면은 우리말 구사력이 뛰어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 정말 지겨운데 밤이라고 하는 거를 잘라내서 얘를 갖다가 다시 서리스레 넣었다가 다시 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나왔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추상적인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쵸?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화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때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했다. 추상적인 시간을 그쵸? 감각해서 표현했다. 마치 손으로 잡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더라. 이거 정말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표현 기법과 함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 치달아 앉아 건너선 바라보니 자 백송걸이 떠있거든 가슴이 끔찍해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미에 자빠지고
위랑 아래랑 뭐가 달라? 위에는 시는 여러분들 그쵸? 전형적인 평시조죠. 딱 세 줄로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돼 있어요. 세 줄. 세 줄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니까 3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토막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6구라고 하죠. 전형적으로 3장 6구로 지금 짜인 어떤 그런 시조입니다. 근데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중장이 길어졌어. 4줄짜리잖아. 중장 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3장 6호가 가운데가 길어지면서 혹은 초장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중장이나 아니면 초장 등이 길어지게 되면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말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말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시조의 산무나 경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조를 뭐라고 합니까? 사설, 시조, 이야기가 길어진 시조. 됐습니까?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나온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 되는데요. 특히 사설시조는 대표적인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당대 그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해악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에서 당대 지배계급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쓰인 수화법 한번 찾아보세요. 두꺼비가 나쁜 놈이야. 불쌍한 파리를 물고 더러운 똥에 치달아 앉아있어요. 그럼 이때 두꺼비는 뭐냐? 지배계층 아니면 탐관오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나쁜 탐관오리. 파리는 불쌍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탐관오리가 백성들한테 착취한 그런 재물이 더러운 똥이야. 두어미에 딱 앉아있어요. 근데 저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백송울이 떠 있어요. 백송울이 뭘까? 그쵸. 여기서는 문맥상 중앙관리. 아마 감사 내려온 거죠. 지방의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한다. 이걸 좀 감사로 오게 된 거야. 아, 가슴이 끔찍해서 불떡 뛰어내뒀다가 두어 마리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대상을 갖다 풍자하기 위해서 대상을 되게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건 뭐냐면은 희화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대상을 되게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희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글에서 지금 대상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쓰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희화화예요. 이걸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한다? 풍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되게 잘난 척하면서 팔을 괴롭히고 있다가 갑자기 중앙 감사 뜬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풀떡 뛰다가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 보세요. 아우 깜짝이야. 이 모처라는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쵸? 아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아차 뭐 마침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고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아이고 마침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아이고 마침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애얼질 번하게라. 이 어혈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먹이 들면 피멍이 잘 안 빠지는 것을 어혈 혹은 어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잘 녀석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날릴게 망정이지. 피멍 들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꺼비가 떨어져가지고 피멍 들어봤자. 그쵸?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있죠? 요게 이제 두꺼비 얘기야. 큰 따옴표나 되는데 요게 바로 두꺼비 이야기인데 끝까지 자기 삶은 뉘우쳐 안 뉘우쳐? 안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그쵸? 두꺼비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굳는 이런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요거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희화의 기법을 쓰고 있죠. 네, 두 번째 너무 유명한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탕가누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끝까지 잘난 척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겉에다가 두꺼비와 파리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두꺼비, 파리, 백성을 얘기 아니지? 겉에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갖다 내세워요. 그래서 겉 이야기 속에다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깔고 있어. 다른 이야기를 한 겹을 더 깔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너무 중요하죠? 무슨 법? 시작! 우의법이라고 하죠. 우의적인 거다. 겉뜻과 속뜻이 다르다. 겉뜻 속에 뭐가 있다? 속뜻이 다시 한번 깔려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의적인 어떤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틀렸냐 하면은 자 3번이죠. 다는 종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용시라 되는데 이건 종장이 아니면 중장이에요. 시작? 중장이죠. 중장은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두 번째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와 다는 종장 첫 구의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장 첫 구의 음수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조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죠. 시조 형식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장이죠. 그렇죠. 세 줄, 그 다음에 6구죠. 6토막이죠.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 종장의 맨 앞이 3음절이야. 이게 반드시 3음절인데 요게 이렇게 음절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조라고 하는 정형시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장이 첫 구, 종장이 첫 번째 구에 음수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음수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죠. 글자수에 제약이 있다. 몇 음절로 돼야 된다? 3음절로 돼야 된다. 이 소방지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작품에 대한 이해 같은데 중간중간에 지식형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그 지식형인 거를 모르고서도 다른 선택지 답이 있으면 제대로 풀 수가 있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수필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수필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것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선택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수필과 소설의 차이를 선택지 지문의 이론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답은 당연히 3번이야. 3번인데 사실 이거는 뭐야? 시조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이론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는데 웬만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그래서 하여간 소방직 시험은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기본적 지식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자, 18번 문제. 다음 주 기억과 리을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얘기했죠? 목이 터져라를 넣게 되면 이거 좀 해석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침 그 다음에 아차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답은 3번. 그 다음에 아까 어혈 혹은 어혈질은 이렇게 피멍드는 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피멍들 뻔했다, 멍들 뻔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19번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글에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요건 독해가 너무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그쵸? 예년에 비해서 지금 2문제 정도 줄었어요. 근데 다음 시험을 볼 때 2021년 시험을 볼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독해가 3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5문제, 6문제 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현재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독해가 1문제, 2문제씩 줄어들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도도 좀 쉽게 나왔죠. 저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이가 좀 더 이거보다 길고 그랬는데 난도도 되게 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유형이 비슷해.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인가 전체 글을 갖다가 끌고 있는 주제 토픽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핵심된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쉽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르네 마그리트가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가 왜 화제가 되는가를 써.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즘망이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면서 얘가 왜 관심이 되는 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마그리트가 썼던 기법인 데페이즘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를 뚜루뚜루뚜루 아주 자세하게 상수를 한 다음에 데페이즘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하는 역할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양이잖아, 양.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그리트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그리트를 그쵸? 가지고 와서 관심을 환기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뭘 꺼낸 거야. 화제를 갖다 제시하게 된 거죠. 논제를.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페이지망입니다. 두 번째 대페이지망, 세 번째 대페이지망이니까 무조건 대페이지망에 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페이지망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그래 대페이지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시였던 이유가 이 토픽만 찾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표전망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딱 들어가 있지.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독해는 쉬웠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에서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문법도 쉬웠지만 문법은 공부 안 하면 틀려. 아까 아니오와 아니오를 차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베이와 베이오의 차이를 공부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쵸? 한글 맞춤법이나 아니면 쉽게 나왔던 높임법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리는데 이번에 사실 독해 같은 경우는 기본 독해 아주 그냥 간단히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잘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걱정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를 꼭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짧고 간단하고 쉽게 나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해에 대한 연습을 좀 해놔야지 그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잘 풀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박한서 씨의 그 수필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해는 모든 국어 능력의 기본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선제국어 독해 프로그램 참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독해야 산다라는 강의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매주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예요. 같이 독해 지문을 읽고 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특히 약하신 분들, 지문이 좀만 길어지면 심장이 벌렁거리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 유명한 이육사의 그 절정이라고 한 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는요, 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사단 구성 기승전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특징적인 거 하나, 그쵸, 극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다. 수평적인 극한이 나오죠. 수평적인 극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구간, 서리빨 그 위에 쏟아. 수직적인 극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극한적 상황을 비조로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이게 바로 그쵸, 극한의 공간이야. 그럼 이런 극한의 상황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체, 절명이라고 하죠. 몸도 끊어지고 명도 끊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같아. 도대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시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자, 지금 막 피하고 있는 거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지?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 내가 싸우리라 이렇게 되는 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명사로 들어가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그 명사의 끝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역설적 진리가 나옵니다. 시상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상이 4단 구성에서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런 우리가 대표적인 기승전결식 구성이라 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 문제가 다음에 그 전개 방식이 나오게 되면 기승전결식 구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 표현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은유, 겨울은 무지개다. A는 B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법이 나왔죠. 근데 두 번째 더 유명한 건 무엇이냐? 겨울은 무지개인데 어떤 무지개냐? 강철로 된 무지개예요. 겨울은 어떤 거야? 춥지 않아. 나를 지금 춥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 없게 만든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에요. 이거 고통이에요. 이건 시련이에요. 그런데 무지개 뭐야? 좀 있다가 날이 맑아질 거야, 밝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은유는 A는 B예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은유란 형사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혹독한 시련이, 그쵸, 조금 이따 날이 좋아지고 밝아질 거야, 맑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상징하게 되는 무지개와 이꼴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 논리적인 모순이야. 논리적인 모순인데 그걸 통해서 더 큰 진리를 얘기합니다. 즉, 지금은 겨울같이 추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 힘들게 견디게 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무지 같은 희망의 날이 올 거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 모순이 있지만 한 겹을 더 뜯어서 보게 되면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역설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역설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설법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두 벌이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아, 고운데 왜 서러워? 주지훈의 승무.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역설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을 찾아야 돼요. 님이 갔어. 근데 님을 보내지 않았대. 근데 갔는데 어떻게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니까 역설이 되겠죠? 찬란한데 왜 슬퍼? 찬란하면 기뻐야지. 그리고 슬프면 어두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봤을 때 논리적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역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것도 아닌 눈을 흘리겠대. 자, 이거는 진술상의 논리적 무슨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갈 때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겠다, 이런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표현법,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어법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역설, 얘만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마지막 수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들, 마지막 저희 당부 말씀.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소방지기 문제 해설을 드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할 때 우리가 항상 참고하는 게 있죠. 두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자기 자신. 또 하나는 합격한 분, 잘된 분들. 이걸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못된 분들은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합격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어떤 가는 길을 우리가 항상 참고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선제국에서 하라는 대로 있는 커리큘럼 충실히 따르면 고득점 받는다. 그 얘기는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시험 문제를 푼다면 반드시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성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자신의 실력.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못 나왔으면 어디가 부족한 것인가. 그를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커리를 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커리를 따라가기 위한 현재 자신의 어떤 실력과 그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점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 이 시험은 단기간에 합격하고 또 성공의 어떤 신화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제국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제국 커리큘럼은 왜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몇 년에 걸쳐서 커리큘럼을 완성해 놨냐면은 공부 잘하신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아주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출발이 어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더 빠른 시간 안에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맞는 커리를 준비를 해놓은 게 선제국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쵸,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대비를 하시면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그쵸, 합격자의 길을 보시고 자신의 현재 실력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커리를 타게 되면은 단기 합격이 꿈만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썸이라고 힘든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지만 누구나 견디면은 조금 있다가 희망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무지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합격을 위해서 이번에 선제국어 기본서를 3권으로 더 압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시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놓는 선제국어 기본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7월에 힘차게 2021 합격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